응답하라 0413. 청취자 여러분, 엄청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그래봤자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총선 특집으로 우리가 새롭게 꾸며본 프로그램 응답하라 0413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날이 18일이니까 이제 총선이 26일 남았습니다. 각 당이 아직도 공천 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야권연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많은 위기감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한마디로 지금 전국이 막장 드라마 때문에 웰메이드 드라마가 묻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의 정책과 후보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정의당만의 방송을 새롭게 꾸며봤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짜자잔.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김종대 네. 국방개혁 단장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소개 안 해도 목소리만 듣고 다 아세요. 네, 이번에 우리 당원들의 총투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위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예, 제가 1번, 김종대 단장님이 2번. 맞습니다. 예. 남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 동갑. 사람들이 최근에 깜짝 알았어요. 놀랄걸? 네. 예. 사실 나보다 좀 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귀엽지 않나 생각했는데 동갑이라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예. 사실 저는 정의당의 창단 멤버예요. 근데 우리 김종대 후보님은 이제 작년 7월 달에 당에 8월입니다. 최고 막내입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셨어요. 몇 표? 4,428표. 예. 무려 2위와의 격차를 거의 2,000표 가까이 내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김종대 단장님에게 새로운 별명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진공청소기. 당원들의 마음을 쫙쫙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명 들으니까 조금 다른 후보한테는 공포의 호칭이네요. 이거는 당원들한테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만은 사실은 다른 후보들의 속을 좀 긁어놓는 표현이세요. 그러죠. 예. 일단 제 속을 긁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조금만. 조금만 빨아들이세요.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처음 인사를 하게 됐어요. 후보들 이제 투표 끝나고 심 대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먹었어. 표정 관리해. 이래가지고 옆에 다른 후보들 서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그다음부터 웃지도 못했어요. 사실. 네. 아무튼 김종대 단장님과 제가 앞으로 4월 13일까지 한 5차례 정도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총선 특집을 좀 다뤄보게 됐는데요. 일단 다른 당은 지금 비례대표 공천 작업이 거의 아직 시작조차도 못하면서 파열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의당의 이번 비례대표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정의당은 정말 종류가 다른 정당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당판을 보면은 여야 정당 또 보수와 진보의 어떤 경계선이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양상으로 가는 그야말로 정글의 양상. 예. 누가 적군인지 하군인지 헷갈려. 그런데 엄청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정책 이슈는 단 한 가지도 이슈화가 안 되고 모든 정책 이슈가 완전히 실종된 가운데 그야말로 아사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은 정의당의 당원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정미 부대표님께서도 같이 아름다운 경쟁에 임하셨습니다마는 과거의 진보 정당의 분열의 이유가 됐던 당내 선거에서의 반목과 갈등이 완전히 치유되고 대통합과 이제는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면서 강해질 수 있는 정당 역사상 당원 민주주의의 완전 승리. 그래서 다른 당을 참 부끄럽게 만든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이 있었고 이건 정말 당원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우리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 당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당도 그 당을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에는 정말 이 당원 모두가 엄청난 탁월한 전략가였다. 그러니까
표를 후보들이 센 게 아니라 예. 당원들이 각자가 다 센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사람은 한 몇 표를 줘야 되고 저 사람은 한 몇 표를 줘서 예. 그렇게 되면 좀 우리 비례 순번이 조화롭게 만족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신전심으로 통했던 예. 그런 선거였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당에는 계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의당의 최대 계파가 어딘지 드디어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 예. 2014년 이후 입당한 신입 당원들이 우리 당의 최대 계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정말 정의당 하나를 보고 들어온 당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자는 네. 이제 참 이렇게 당에서 명함을 내밀기 어렵게 됐구나. 어렵게 됐다. 이런 생각이 저도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 진공청소기 옆에서 살아남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심 대표가 저한테 표정 관리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곤란해요. 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더 강해지는 정의당의 모습이 최근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당 밖에서는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지금 청취자 많은 분들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습니다만은 5일간의 선거운동과 6일간의 투표기간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정말 위대한 또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위대한 승리이고 이정미 부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전략,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뭉쳐지고 더 강해지는 어떤 전부 야구 감독이 되신 거예요. 1번 타자 누구와 배치할까? 이정미 나가라. 2번 타자 나가라. 그다음에 3번 너 뒤에서 받쳐라. 이게 뭐 그러니까요. 대단한 집단지성. 마치 서로 짜고 친 것처럼 그렇게. 예. 그게 저절로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네. 집단지성의 힘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정체 상태를 겪고 있던 정의당의 지지율이 이번 주에 리얼미터에서는 7.8% 그리고 오늘 이제 갤럽에서 7% 이렇게 7%대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뭐 수도권에서는 이미 10%를 찍으면서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당 있잖아요. 예. 고당. 아직도 철수 안 하는 네, 안철수 하는 당이 있어요. 네, 고당을 수도권에서는 일단 역전을 했고 예. 불과 오늘 갤럽 조사에는 1% 예. 격차로 우리가 좁혀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예.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십시오. 저기 이제 돌파합니다.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당들이 각자의 자기 경쟁력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참 이런 게 괜찮은 정당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정의당의 경쟁력은 정의당 그 자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말씀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기대에 계속 부응해 가면서 뭐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정말 쓸만한 정당 하나 진짜 제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김종대 최선을 원장님, 다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최선을 다할 사람은 우리 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미남이세요. 네.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어떻게 그쪽 동네는 인물 보고 뽑나? 아니, 이래야. 이분의 출마 기사에 여심을 뒤흔들 후보다 뭐 이렇게 또 기사가 우리 나왔거든요. 얼짱 후보들 남자 후보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지지부진하던 야권 연대를 지역 차원에서 이끌어내고 또 많은 관심을 모았고요. 또 정의당 차원에서는 시도당별 후보 출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바로 인천시에 정의당 인천 남동을 배진교 후보님 그리고 인천 중동 옹진 강화 이거 복잡해 길어. 아니 나 지역구 이름이 이렇게 긴 거 처음 봤어. 하나 더 있어요. 신안 무안 영암 뭐 이런 데 있어요. 네, 조택상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전직 진보정당 출신의 구청장이셨던. 아무튼 두 분을 배출했지만 인천시에서 한 번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직 배출해 본 경험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그런 신화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택상 후보님이 하시는 걸로? 이거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 네. 일단 뭐 두 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배진교 후보님은 제가 그런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아시아 최다 출마 기록 보유자.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자칭
여심을 흔드는 꽃미남 후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전 민선옥이 남동구청장을 예. 역임을 했고요. 낙선 후에는 또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감사관으로 1년 5개월 동안 공직에서 또 일을 하다가 예. 지난 1월 10일자로 사직을 하고 네. 우리 정의당의 승리 그리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남동구청 전체를 관할하는 구청장 출신이고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는 몇 번째 출마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선거가 7번째입니다. 저도 어떻게 7번째까지 선거를 치러 왔는지 뒤를 돌아보니까 기억이 가산 탐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가산도 많이 제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제 당과 함께 했는데 2003년도에 제가 이제 남동을 지구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진보 정당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2006년도에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해 가을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1년에 2번. 1년에 봄, 가을로 선거 2번을 치렀고 특이한 거는 그 해에 그 당시가 아마 한나라당 시절이죠. 네. 한나라당이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열린우리당,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시절이어서 그 당시 후보가 한나라당,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과거에 이제 꼬마민주당, 네.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제가 18.8%인가 6%로 네, 굉장히 돌풍을 예. 열린우리당 후보를 이기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분들이 수도권에서도 지역에서 이런 득표와 또 얼마든지 승리를 할 수 있는 자신감들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걸 계기로 또 2008년에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네. 이럴 때 이거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용감하게 드리는 건데요. 본인의 개인의 경쟁력은 있는데 소속 정당의 조금 나의 약점이다. 이렇게 지역구에서 말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이 계시죠. 진보 정당의 네. 모든 후보들이 겪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그렇습니까? 당이 그냥 너무 네, 약하지 그렇습니다. 않네요. 예. 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선거 때도 구청장을 계속 연임했으면 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제발 당만 바꿨으면 좋겠다. 당을 못 바꾸면 무소속으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그런데- 유혹에 엄청 시달리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저나 우리 조태상 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또 청장이고 또 진보정당 청장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지켜야 되고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을 사실은 이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역에는 훌륭하게 지상전을 하는 야전 지휘관들이 훌륭하신데 네, 정말 맞습니다. 공중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군사 전문가답죠. 네. 예. 앞으로 공중지원을 전담하시는 걸로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막 사단장, 군단장들이 잘 싸워.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이 합참의장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게 공중 지원이 안 되는 네. 케이스죠. 예. 뼈 아프네요.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예, 지금 정의당은 저 셀프 디스 조금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분발하자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0%대를 넘어서고 12% 적어도 15% 정도만 우리 당이 안정권에 들어오면 네. 정말 지역의 많은 후보, 정말 훌륭한 후보들이 자신 있게 어떤 정당과 요즘 이제 전체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야권연대 논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야권연대 논의 없이 우리 당의 후보로 독자적으로 저는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또 희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때 뭐 박수 진짜. 네, 쳐요.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승리를 안겨줄 조택상 후보님. 네. 예, 안녕하세요.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길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조택사입니다. 아니 막판까지 사실 지역구 그 뭡니까 선거구 획정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시고 도대체 이 후보님의 지역구가 어디랑 붙냐 이것 때문에 막판까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결과적으로 강화랑 붙으셨어요. 예, 원래 이제 남구 쪽으로 붙지 않을까 그랬다가 네. 처음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남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을 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그냥 현실 중구 동구 옹진으로 그냥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바라지 않던 생각지도 안 했던 강화가 바라지 우리 않던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이제 강화도민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그건 되는데. 맞는데요. 강화군이 우리한테 오면서 네.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여당이나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제1야당에서 할 때 그 뭐 게리멘터링 뭐 막 이렇게 그 공룡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쪽 그 계양구로 가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죠. 그럼 우리 더 커지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그 중동 옹진으로 오면서 전체 인구의 전체 그 면적의 70% 인천광역시에 서울보다도 우리가 구역이 더 커진 구로 이런 후보는 됐습니다. 서울보다. 국가에서 차비를 좀 줘야 돼. 아니 배값을 줘야지. 그 포괄하는 배값이 섬이 몇 싸다고. 개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노회찬 그 후보님은 뭐 한 번 후보가 선전 나가서 네. 200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루 나가서. 하루 나가서. 예, 그 저는 하루 열심히 나가서 200표가 아니고 20명 만나는데 고작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20명. 예, 그렇게 해서 총 포괄하는 섬이 몇 개세요? 섬이 작게까지 하면은 뭐 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아이고. 실질적으로는 크게는 10개 정도는 제가 꼭 가야 네.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자월도, 영흥도, 북도, 이작도, 승봉도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우리 곳인데 섬 주민 예. 여러분, 우리 조택사 후보님을 사랑해 주세요. 아니 제가 너무 이쪽 이제 그 서해 쪽에 있는 섬들을 다 포괄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진짜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래서 다른 지역구는 도대체 어떤 걸 찾아봤더니 그나마 그래도 여기보다 더한 데가 한 군데 딱 있더라고요. 있죠. 압니다. 1000개의 섬을 포괄하는 신안, 신안. 영암, 우한. 그래서 뭐 1000개보다는 100개가 낫네. 그런 생각을. 아우 나 같으면 선거운동 포기할 것 같아. 아우 어떻게? 배멀미 있는 사람은 더 죽어요. 예. 또. 아유. 아이 고생하십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두 분의 선거도 선거지만 특히 우리 배진교 후보님은 인천시 선대본부장까지 지금 맡고 있고 인천시의 지금 야권연대 상황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그 3월 초에 중앙당들 간에서의 어떤 야권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할 때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이 함께 야권 연대를 하겠다라는 합의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인천에서 야권 연대를 선도해 가면서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주역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요 근래에 조금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좀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네. 실제로 이제 인천 지역이 2010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권 연대를 통해서 그렇죠. 인천광역시장과 구청장, 단체장. 단체장들을 거의 뭐 석권하다시피 수도권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이제 그런 역사가 이어져서 2012년, 2014년까지 계속 야권 연대가 진행이 되었죠. 이제 실제 제1당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서 이제 1당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예.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에 핵심 의원 3분이 계시는 데가 또 인천입니다. 맞습니다. 문병, 뭐, 예. 쪽이라. 그러니까 예. 수도권에서도 뭐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인천 지역이 워낙 그 더민주 3명, 그다음에 네. 국민의당 3명 이렇게 팽팽한 이 분열로 인해서 네. 그동안 인천 지역의 야권을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죠. 지켜보는 것이. 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3년에 3번에 걸친 이 야권연대 역사를 이번 선거에도 꼭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달아져 있는 과정 속에서 네. 이것을 중재하고 봉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정의당밖에 없다는 거고 네. 또 정의당 내에서도 살펴보면 실제 야권연대의 대표성을 띈 분이 누군가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조태상 청장님은 이미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제 감사관을 그만두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2월 3일 날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의 목표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2017년 정권 교체에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 중앙당이 했고 인천 지역 입장에서는 2018년 인천시 정부를 다시 재집권하는 것이 인천 시민들을 향한 우리 야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천지가 다시금 야권연대를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국민의당도 만나고 더민주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뭐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야권연대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 당시에도 계속 견지하고 있었고 특히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지역은 3명 대 3명이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상당한 신경전들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일단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두 당이라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을 나중에 함께 참여시키도록 네. 네. 양 당이 서로 노력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고 3월 13일 날 네. 양당 시당에서 지역과 방식을 3월 10일까지 결정을 하고 3월 19일까지 경선을 다 끝내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낸다라고 합의서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예. 이제 실제적인 논의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 돌발 변수가 돌발 변수가 네. 바로 이제 중앙당의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시당 차원의 협상이 이제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의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네. 특히 인천의 경우가 특히 더 야권연대를 정말 파국으로 몰고 간 대표적 케이스라고 예, 할 수 조금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그러죠. 이 부분. 네. 예. 그러니까 야권연대라고 하는 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특히 현재 우리 정의당은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으로서의 존중의 의미가 담긴 야권연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뭐 우리 실력 이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우리 인천 지역의 우리 정의당의 실력만큼 우리는 전략 지역을 요청했던 거고 또 그것만큼 또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였죠. 예. 그런 과정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앙에서 공천을 하려면 양 시당이 어느 지역은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예. 공천을 유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인천 지역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천을 지금 다 해버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더 민주당이요. 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야권연대를 하지 말자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저희들은 예.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 이미 이제 후보로 선출된 7명의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7개 지역은 모두 완주를 하고 네. 그리고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면서 후보를 내지 않은 나머지 6개 지역도 다 낸다. 다 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두 군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송영길 후보가 있는 계양을 지역에 전략으로 후보를 배치를 했고 서구 갑에도 저희가 후보를 배치하지 않았는데 서구 갑에 민주노총과 협의를 통해서 민주노총 후보로 네. 서구 갑에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네. 나머지 4개 지역도 지금 후보를 배치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천이 참 이렇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시민사회와 또 야권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렇죠. 의기투합하는 곳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농성하시던데 네. 송영길 전 시장. 이 답답한 야권 연대를 지켜보시면서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천 지역 야권 연대를 촉구하는 이제 시민 단체 모임들을 만들어서 새 당의 위원장들에게 촉구를 하고
지금 가장 큰 야권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당의 문병호 위원장 네. 선거사무실과 송영길 후보 선거사무실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지금 이게 후보 등록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네. 저렇게 패권적인 행태를 자행한다는 건 이제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네. 일단 시민단체와 야3당이 사자 테이블을 지금 마련을 해서 3일 전부터 긴박하게 하루에 뭐 2차례 이상씩 지금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논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까?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아마 연대 내용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에서는 반드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네. 또 이 야권이 하나로 돼야지만이 사실은 투표장에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번 과정에서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 실제로 투표장에 가겠다라고 하는 야권의 지지자들을 제가 최근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도 긴급하게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선거운동한 지 이제 3일 됐습니다. 긴급하게. 그러시군요. 아니 네. 그런데 그 남동에 출마하시고 그 시장을 나갔더니 진짜 막 주민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 청장님 막 이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아니 그런데 옛날 속담에 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내고 전체가 좀 이렇게 잘 그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리드하는 것은 힘이 센 데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힘센 곳은 저렇게 그냥 모든 걸 안 놓치려고 손을 꽉 쥐고 있고 네. 오히려 우리 같은 소수 정당이 국민들을 쳐다봅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입장이 되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입장이 지금. 바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누가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네. 네.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천 지역 사회도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자기들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자기들이 지금 곳간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꼬집어내서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기 곳간은 안 열고 가뜩이나 적은 정의당 보고 곳간을 내놓으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놓을 게 없어요. 저희들은 더 이상. 쌓인 게 없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하고는 흡수 통합을 반대하는 당 아닙니까? 그죠? 상호 존중하고 그래서 평화 공존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하자 이러는 당 아닙니까? 그죠? 그 박근혜 식으로 안 하잖아. 그냥 무시하고 막 그냥 붕괴시켜서 먹어버리겠다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정치에서는 왜 그걸 실천 안 하느냐 근데 이게. 별로 그렇다고 해서 네. 붕괴를 시키지도 못해요. 오히려 이제 뭐 다 튀어나가서 또 새로운 당 하나 만들고 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누가 엑스맨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사실은 저희 정의당에게 대단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러한 부채들이 결국은 우리 정의당의 힘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당장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 아프지만 또 사실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천 지역만이라도 네. 새누리당은 반드시 심판하고 네. 2017년 새로운 야권의 집권과 특히는 2018년 인천시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저희 정의당을 대표하는 우리 후보들과 그다음에 네. 저희 시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야권 연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그런 조만간 그런 기대를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아직 네. 시간은 조금 더 있다. 네. 아마 지금 그 숨가쁘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며칠만 기다리시면 예.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권 연대가 성사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일단 한 번만 성사되면 그렇죠. 하나라도 네. 법물 터지듯 이어질 겁니다.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그 경기 인천 뭐 이런데 그 민주당의 이제 경선을 통과한 의원들 동향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쪽이 사기가 더 떨어졌대요. 야권 연대가 안 된 게 지금 우리한테만 아니라 거기에 야전에 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저기 어렵게 공천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에 와 보니 이렇게 연대 안 하면 우리도 죽는다 이러는데 중앙당이 따로 놀고 있다고 막 욕을 해 지금. 그런데 그 각자는 그 야권 연대가 네.
자기를 중심으로 연대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정의당 다 물론이죠. 죽어줬으면 북한은 좋겠다는 그러면은 거야. 뭐 북한식으로 적화통일하겠다 그러고 남한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같은 예. 통일에도 내용은 달라요. 난 자꾸 내 전문 분야가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왜 심정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당의 지지율만큼 실력만큼 그리고 또 그만큼 시민들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할만큼 책임들을 지고 또 그 책임을 받은 정당만큼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진보 정당이 10% 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도 이미 이제 그런 네.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어떻게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10%의 어떤 도움 없이는 더불어민주당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또 보상도 함께 주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뭐 10% 가진 사람들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죠. 예. 인천은 또 특이한 상황으로 국민의당까지 지금 함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을 만약에 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정도 하는 후보들도 있을 거고 이미 각 당에서 자체 경선을 한 후보들도 있고 예. 다시금 야권 연대를 하기 위해서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마 연출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예, 여러 가지로 또,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조택상 후보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사실 그 지역 뭐 야권연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권도 뭐 지금 뭐 사돈남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안상수 의원도 오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선언을 지금 했죠. 예, 이 인천의 지금 특성이 뭐 야권 연대라는 게 하나의 화두라면 또 하나는 새누리당 중진급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무소속 출마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윤상현 의원 폭탄도 네. 터졌고. 그러니까 한 열흘 전인가요? 새누리당의 당무 회의를 하는데 뒤에 배경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간다. 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게 뭔 말이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훅 간다는 얘기가 인천에서 실제 벌어져요. 네, 완전히 뭐 제가 네. 그래서 좀 오늘 조사를 아니 훅 해봤더니 가버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안상수 이제 2번의 국회의원을 하시고 인천시장 되셨던 분이 네. 이번에 탈락하면서 4월 13일을 이한구 심판의 날로 만들겠다. 드디어 거기도 이제 심판론이 나왔고요. 이야, 무서워. 그다음에 저는 어릴 때 이분이 하도 오랫동안 국회의원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었던 조진영 국회의원, 그러니까 부평 네, 갑이죠. 네. 이게 14, 15, 18대 했던 이분도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다음에 사선 의원 15, 16, 17, 18 우리 바로 옆 동네 남동갑에 이제 이윤성 전 의원이 문대성 거기도 네. 그렇다고 또 그분도 뭐 이렇게 그분도 제대로 된 뭐, 후보도 아니에요. 뭐 예. 논문 표절로 계속 실기를 하다가 아주 어쨌든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요. 네. 출마 선언하고 다시 예, 뒤집고 그래서 또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남구에 우리 누나 믿고 이제 대표께 막말하셨다가 예. 이제 다 죽었어 그랬는데 스스로 지금 다 죽어가고 계시죠. 예. 윤상현 의원이 이제 예, 또 거기는 지금 네.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예, 갖고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말이 많던데요. 관건이죠. 예. 그래서 대충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시켰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뭐 이런 프로젝트가 예, 그거 아마 움직여지고 욕 많이 있다. 먹을 겁니다. 네. 그랬다가는. 아무튼 요렇게 굉장히 중진급 거기다 이제 황우여 의원도 처음에는 날라갔다고 했다가 이제 서구로 옮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굉장히 이제 뭐 큰 지각 변동이 인천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조택상 후보님 지역구. 그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우리 지역구에는 지금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근데 실은 우리 중동진 강화는 막대기만 진짜 1번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되는 곳이다라고 아주 네. 정평이 나 있는 곳이고 또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상원 의원이 또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금전 문제 때문에 하여튼 뭐 잘못돼서 낙마를 하다 보니까 네. 맹주가 없어진 것처럼 된 거예요. 새누리당에. 맹주가 없다 보니까 군소 후보들이 아주 많이 난립을 했죠. 예. 그러니까 12명이나 네. 남았습니다. 12명이요? 예, 12명. 12명의 후보가 네. 나와서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낙마를 했죠. 먼저 번에. 네. 예, 또 뭐 비방권인가 뭔가 해서 하여튼 뭐 낙마를 했고요. 예. 그러다 주로 보니까 낙마하는구나. 예, 또 예. 안상수 후보가
이제 강화가 이제 이렇게 원래 자기 편입되면서 지역구였으니까. 또 네. 그 지역구를 따라서 이제 우리 구로 다시 온 겁니다. 아.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안상수 후보가 올 때는 여기는 내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으리라 그랬겠죠. 믿어요. 제 예. 생각엔. 예. 어떻게 그런데 감히 이제 나를 사실은 떨어뜨리겠어 했겠죠. 왜 컷오프 됐는지 그 뭐 내막적인 건 뭐 제가 뭐 알 바 아닙니다만 컷오프가 되면서 그럼 그 중에 군소 후보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 새누리당 이제 공천자가 될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안상수 시장이 봤을 땐 그 사람들이 다 좀 저 밑에 예. 다 청년 상대가 안 돼. 후보 상대가 안 되는 예, 그런 이런 사람으로 건, 예.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제 이긴다고 입장에서. 본 거죠. 확실한 당연히 거예요. 그 예, 예. 이긴다. 여기 예. 그 야권에서는 이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네. 어디까지나 여권의 싸움이다. 뭐 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택상 있다는 걸 안상수 후보님이 좀 잘 파악을 못하. 서구에 계셔가지고 이 동구를 잘 몰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포기한 곳. 네.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될 곳 이렇게 되죠. 예. 왜냐하면 전 동구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더 경쟁력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이 지역은 아마 야권 연대를 하게 되면 경선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지에서 약간 험지로 바뀌었다고 지금 농담을 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우리 구는 네. 그 험지라고 우리 정의당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험지인데 우리 그 소수 정당에서 험지니까 우리는 빠져야 되고 우리는 거기 말고 좀 좋은 자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험지에 누군가가 나서지 않는다라면 거긴 늘 일본이라는 독주 시대를 계속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만 그곳에 우리 그 소수 정당에 그 좀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소수 정당에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는 것을 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갔는데 그 험지가 가다 보니까 완전 사지가 돼 그래서 버렸어요. 강화도 예.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뭐 더민주에서는 서로가 여기 가라게도 안 싶지가 가는 않아. 곳이고 예. 뭐 우리 정의당이야 뭐 그렇고 우리 이제 국민의당도 거기 나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우리 그 전국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좀 더 그 이름이 있다, 좀 예. 그 뭘 겸비했다 네. 이런 분들은 다 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완전 사지가 된 거죠. 예. 그 저는 좀 그런 거에 문외해갖고 그냥 뚜벅뚜벅 제 길만 우리 길만 제가 살아왔던 과정처럼 네. 뚜벅뚜벅 가다 보니 사지가 좀 험지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조금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두 쪽에서 갈라지고 또 어차피 여기는 이제 사지라고 생각하고 더민주 쪽에서 이제 공을 안 들이고 있으니까 더민주 야권 지지자들을 최대한 다 끌어모이면 원래 그 우리 조택상 후보님이 관운이 50대부터 쭉 열린다고 그 20년 전에 누가 그렇게 어떤 점쟁이가? 점쟁이가 그랬대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제가 그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4번의 그 낙선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제일 첫 번째 위원장 후보에 젊었을 때죠. 29살 때 나갔었는데 그때 당선이 됐는데 불구하고 또 낙선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노동법에 과반수가 안 되는 당선자가 돼서 네.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젊은 패기로 다시 선거를 하겠다 해서 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졌습니다. 네. 졌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이제 점 같은 거 보잖아요. 좀 네. 믿지 않는데 그걸 봤는데 이 양반이 최소한에 한 50세 넘어야 관운이 맞는 풀릴 얘기네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좀 국회의원도 20년이나 되지 기다리다니. 않겠나. 네. 뭐 그 정도의 운을 갖고 있는 사람, 관운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 얘기를 이제 그 점집 어딥니까? 좀 제가 좀 가야 되겠는데. 그 점집이 그거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 45살에 위원장 5번째 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4번을 실패를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5번째 위원장이 돼서 그 집 한번 찾아가 보자. 근데 또 제가 구청장이 50세 됐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점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20년 전에 얘기해줬던 얘기는 까마득한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50세에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이 진짜 맞는가 보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내가 보기엔 약권 찾아갔는데 갔는데 저 지역은 틀림없이 돼. 내가 보기엔. 찾아가자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참 좋은 말씀을 해주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는 했어요. 20년을 한 우물을 파는데 그게 운이 아니라 노력과 정성이지. 그렇지. 예. 아유, 그래서 인천 지역은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는 친박을 넘어서서 진박을 넘어서서 요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무슨 박이에요? 애절한 박. 애절한 박이 됐나? 애박. 예. 그 애박까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어서 비박 대 친박의 무소속 연대가 인천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예전처럼 한 번 더 그 무소속 친박연대 이런 거를 이끌고 등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인천 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지역을 인천 지역의 최고의 전략 지역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네. 여기에 야권이 하나의 후보를 내자라고 하는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그런 후보들도 시민 추대위 방식으로 아마 해서 윤상현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드는 지금 그런 그림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뭐 굉장히 특이한 지역인데 이제 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매일 지금 언론의 중계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도 뉴스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 한 칼이 있으실 것 같아 두 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인물과 경륜이면 뭔가 나만의 필승 전략, 뭐 한 칼이 있을 것 같은 칼. 느낌이 들거든요. 저 지역구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나는 그게 뭐다. 민심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대 단장님의 마음을 제가 같이 다니까 그것도 괜찮죠. 제가 그 지역에 그 백령도, 대청도, 그러니까 서해 5도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그 집권 여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받고 뭐 이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안보 상황이 나빠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분들하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와 흑수저. 이제 저는 흑수저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흑수저로서 후보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겠냐. 그럼 우리 마을이 그 마우스랜드 있잖아요. 네. 그 통과제리 생지장으로의 대표를 뽑는데 어찌 그 생지들이 이렇게 그 힘센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난 그거 모르겠다. 힘센 고양이가 과연 생지 마음을 이해해 주겠냐.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생지 마을의 대표는 생지를 뽑았을 때만이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당신은 무조건 힘센 고양이가 당신을 다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저 위에서 보수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 결국 생지의 자식이다. 힘센 고양이 자식들이 아니다. 저 위에서 보초 쓰는 사람들은.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 지지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팬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칼이 있으시다고. 아니 우리 그 배진교 후보도 사실 전체 야권연대 얘기는 했지만 네. 또 지역구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새누리당에 또 거기 훌륭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네, 뭐라고 조선혁- 얘기해야 될까? 예, 주로 네. 법을 잘 어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 대단한 분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네. 전교조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 비용을 지금 다 갚지 못해서 12억의 부채 때문에 네. 개인 아직도- 파산을 신청했다고 지금 아니,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아직도 빚이 12억 그렇게 그렇죠. 남아 네. 있습니다. 네. 오. 그래서 12억의 부채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지금 여론들이 진짜 형성되고 분통 있고 터지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부터 갚으라고 말면서. 근데 우리나라 애국 보수 세력들께서는 왜 그 돈 안 대주시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황제 노역 이런 걸 보내. 19대 때는
18대 때도 이분이 위에서 전략공천으로 내려와서 다른 후보를 물먹였고 네. 예. 지난번에는 다른 후보가 또 전략공천으로 내려와서 이분이 물을 먹고 서울로 가셔서 서울 교육감을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시다가 서울 교육감이 안 되시니까 경기도 교육감을 하시겠다고 또 경기도까지 가셨다가 바빠요 아주. 낙선을 하시고 예.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니 18대 때 국회의원 했던 곳이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번에 경선도 없이 전략공천을 좀 받았고요. 아마 김무성계라고 지금 얘기들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윤관석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 후보는 이제 홍정건이라는 이제 후보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아마도 저의 필승 전략이라기보다는 필승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난 4년간 우리 남동 구민과 함께했던 구청장으로서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를 우리 구민들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리 구민들의 힘만 모은다면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문을 낼 때도 여도 야도 야의 승리가 아닌 우리 구민의 승리가 되도록 네. 남동엔 역시 배진교다. 없어 배진교 조택상밖에 대안은. 그래서 하여튼 명함에 구워도 남동에도 국회에도 필요한 사람 배진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요즘 우리 구민들께서 아니 다음번에 구청장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고민된다고 요즘 많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하셔서 네, 그래도 일단 국회의원부터 합시다. 응? 네 그래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이제 뭐 공천 파동에 의해서 사실 총선은 그거잖아요. 어떤 당이 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정책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또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후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후보님들이 뭐 정의당의 전체적인 공약들은 지금 굉장히 계속 발표가 되고는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한 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 내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대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좀 약속한 것,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정책 정당이니까요. 그런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약을 이제 뭔가 큰 걸 해주길 바라는 것도 좀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 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그 누리당에서는 뭘 하나 뭐 다리를 하나 놓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하게 외자 유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수정당에선 그 제 입장에 후보 입장에서 뭘 하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와야 될까? 결국 정부에서 그렇죠.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이게 돈 주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도 주는 거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그 공약으로는 소수 정당답게 공약 발굴 실천위원회를 각 동에 만들겠다. 네.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42개의 동입니다. 면동에 있습니다. 그 3개 그 분기별 그 회합을 관례화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모든 공약은 사실 주민 속에서 나오는 게 진실한 공약이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멋진 공약을 다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강화가 오면 내가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잘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공약 발굴 실천위원회를 그 관리화시킨 그 안을 만들어서 나만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너무 멋지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해서 좋긴 하겠죠.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뭘 하나 빌딩을 하나 줘줬어요. 무슨 뭐 체육센터를 해줬으면 모든 사람이 이용을 못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공약 발굴 실천위원회에서 그 회합을 하게 되면 분기별 회합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이야기서부터 큰 이야기까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작은 것에도 귀를 기울였을 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와 닿는 거를 실천해서 우리 소수정당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당신들이 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걸. 저를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딴 후보들이 딴 당선자들이
힘들어서 못하게끔 내가 힘들게 하겠다. 네. 훌륭합니다. 아니, 예. 참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보여드리질 못해서 아쉬운 것이 굉장히 표정이 따뜻하세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설득하시는 풍모가 진짜 지역의 풀뿌리 정치를 모르는 나 같은 얼굴에서는 안 나오는 그거거든요. 예. 저는 인상 버럭버럭 쓰고 제가 저기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되니까 그 저 국방부 기자 출입 기자들 카톡방에 있다고 거기에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다 뒤졌다. 그러니까 저도 소문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다독다독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조택상 후보님 얼굴이었다면 출입 기자들이 그런 걸 못 올린다고. 그런 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방공약실천위원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녹여놨을 거라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반대로 갔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 근데 많은 그 주민들이 마치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마법사인 것처럼 저 사람이 얘기하는 지휘봉을 하나를 흔들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공약을 만들고 지키고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건 주민들의 힘 이것을 모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저는 너무 이 공약 발굴 실천위원회 뭐 몇 개 다리를 놓겠습니다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훨씬 더 좋은 공약들이 나올 수 있는 실천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막 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게요. 아이디어들이 막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주민, 정말 뜻밖의. 예, 그렇죠. 이게 네. 그건 이제 단체장을 해가면서 이제 느꼈던 제 그 생각인데요.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 내가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이제 이런 그 의정 발표를 하잖아요. 의정 보고. 예, 의정 보고. 거기에 보면은 뭐 몇 억을 내가 갖고 왔고 뭐 몇십억 뭐 몇백억이 왔다고 해요. 그 단체장이 딱 보면 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왔다고 그러거든요. 단체장이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지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보기엔 몇백 갖고 왔는데 아 우리가 아니고 옆 동네겠지. 이렇게 다 주민들은 넘어가죠. 그게 그 주민들을 좀 현혹시킨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심하게는 제가 우러가는 이제 거죠. 그 단체장이 아닌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는데 난 좀 솔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제 공약 그 발굴 실천위원회를 각 동별로 만든다라면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집약시킬 수 있다라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 힘 있는 정당에서 뭐 눈물을 닦아주겠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그 얘기는 하잖아요. 하더라고. 네, 할 때가 됐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보는 그 정치를 보면 눈물 닦아주는 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좀 닦아주겠다고 해볼까 했더니 역시 저도 못 닦을 것 같아요. 뭘 자꾸 닦고 닦이는. 일단 눈물을 안 흘리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난 눈물 못 닦아주면 내 눈물 닦기도 힘듭디다. 아주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해주고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느끼고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가슴 갖고 하겠습니다. 닦아줄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같이 눈물은 흘리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딱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로 진실한 진실한 사람이 사람이야. 여기 이게. 네. 그참 말씀하세요. 김종대 단장님과 제가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책임져 가야 할 또 예비 내각의 국방부 장관이시고 맞습니다. 우리 아까 그 소개를 빼먹었다. 저는 이제 자치부 장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치부 장관이죠. 네. 예비 내각 장관으로서 우리 공약이 이제 아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지고 내려오는 특별 교부금 이걸 없애야 된다고 우리 당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특별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방 정부가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보통 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짤 텐데 거기서 보통 교부금으로 안 내려주고 특별 교부금으로 갖고 있다가 지역 주민들 지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필요한 사업에 생색내기 특별 교부금으로 받아와서 10억씩 20억씩 내려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생색내게 되는 이 비용 때문에 사실은 지방재정이 정말 어려워져 있는 거고 최근에 누리과정의 어려움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의 아마 자치 공약의 대표적 공약을 아마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금 제도를 없애자.
그러면은 저기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잖아. 또 이게 쌈짓돈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재미가 있어야 그런 거니 이걸로 줄 세우고 맨날 로비하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치하는 그런 재미로 지금까지 보수당이 운영돼 왔는데 네. 그런 어떤 그 재밌는 판을 또 없애자 그래 버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향해서 서 있으려면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해당되는 부처를 향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필요하니까 너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또는 필요한 부분으로서 삶을 책임지는 모습으로서의 예산을 배정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다리 맞죠. 네. 저도 우리 배진교 전 청장의 이야기에 동의하는데요. 이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그게 어디에서 우리가 쪽지 예산 일말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 앞으로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하고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뭔가 진짜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각 부처에 있지 않습니까? 각 기재부나 어디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말단 우리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찾아가서 장차관만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담당 부서에 9급이면 어떻고 5급이면 어떻습니까?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이 꼭 필요하다. 이거 주민의 수건 사업이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거기서 기한이 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로 가서 나중에 장차관이나 이분들이 거기서 여기는 안 되고 할 때 그분 찾아가서 또 장차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필요합니다. 밑에서 품위가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꼭 장차관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해 주시오. 내가 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단체장들한테 내가 그래서 우리 장관한테 다 얘기해서 좀 있으면 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그건 자기는 장관한테 얘기한 거를 마치 된 것처럼 와서 지역에서는 이제 홍보를 해버리죠.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경기도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로를 깔았는데 또 깔고 고가도로 또 깔고 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여기가 고속도로 풍년들이었나? 왜 고속도로 풍년? 그만 좀 놔라 그만 좀. 근데 저기 또 어디 잘 돌아가는데 충청도 어디 가면은 옆에 도로 얼마 전에 깔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시골 마을 있는데 집도 몇 채 없어요. 근데 거기 또 농민구 또 도로 깔고 있더라고. 그럼 어김없이 또 플랜카드 걸고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이 싸움질 하면서 그냥 언론 플레이 한번 하고 이런 걸 정치하는 맛으로 살고 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국가의 살림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지만 정말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단체장들을 잘 못 뽑으면 쓸데없는 지역에 도로 놓고 그 도로 하나 놓게 되면 그 옆에 부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다 그거를 노리고 하는 것이니까. 도로를 뚫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뚫는 겁니다. 4대강도 다 그런 거죠 뭐. 예, 어쨌든 제가 우리 당 후보라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 진짜 두 분 다 한 칼 그리고 핵심 정책 포인트들 듣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이번 4.13 총선을 맞이하는 후보로서의 각오 한마디?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근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지금 막 물오르고 있는데, 지금. 1시간 넘었어, 이거 우리 지금. 선거하려면 조금 필요한데. 그 PD도 그렇지. 왜 그래? 인색하게 평가해가지고 말이야. 제 공약 얘기는 하나도 못했는데. 이거 조금, 너무 짜게, 인색하게. 이러면 귀한 후보들 모시고.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지역 공약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지역에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소래포구, 잘합니다. 한 번쯤은 연인끼리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회를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 소래포구 인근에 해양생태공원이 40만 평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 시흥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네. 경기도 시흥시의 갯골공원이 60만 평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기도와 인천시가 그리고 시흥시와 남동구가 나뉘어져 있고 나누어서 별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100만 평이거든요. 네네. 순천만이 100만 평입니다. 네. 수도권에 순천만 같은 100만 평의 국립공원 이거를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국립공원을 하면 제대로 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인천을 통해서 많이 오는데 인천은 그냥 경유지예요. 뭘 하질 않아요. 다 서울에 와서 물건 사고 잠만 여기서 인천에서 자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가시는데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인천을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번에 느낌 좋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쉽겠어요? 서로 지들 영역이라고 관할 나눠서 무슨 뭐 저기 조폭들 꼭 영역 싸움 하듯이 네.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는데.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사실은 이제 제가 구청장 할 때 시흥시와 인천시 그리고 남동구청이 네. 공동으로 갯벌을 해양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우선적 작업으로 네. 그런 절차들이 좋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그 좋은 느낌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배진규 후보가 구청장 될 때 인천대공원 이 공약 때문에 당선되신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리화시킨다고 해서 네. 비를 맞으면서 제가 한 4년 동안 농성을 해서 예.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것을 그걸로 그냥 통해서 부청장까지 네, 그냥. 네, 야, 예. 난 뭐 샌더스 얘기 가고- 듣는 것 같아. 네 마지막. 예. 가고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정의당 후보들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힘 주시면 4.13 종선에 혁명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우리 조택당 후보님. 예, 중구 동구 강화 옹진군민 여러분 후보 조택사입니다. 이번에 그 제가 출마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27년간 현대제철에서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노조위원장도 했고 구청장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생활해 해왔던 그 낮은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언제나 늘 어려운 곳에 낮은 자세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준다면 여러분과 함께 지역이 밝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응답하라 0413 오늘 첫 방송 했는데 우리 예. 김종대 단장님. 저는 뭐 많은 정치 토론이나 이제 그 1번당, 2번당의 그 국회의원들 만나면은 상당히 그 좀 불량식품을 먹는 듯한 거북함을 느끼는데 오늘 굉장히 깔끔한 식당에서 소담한 밥상을 마주한 느낌. 네. 예, 그러면서 무언가 이렇게 그 편안하게 어떤 즐기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두 후보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권 연대 뭐나 다 그 가시밭길이고 자갈길이고 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면서 하자. 두 분은 이미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시다. 그래서 가급적 재밌고 즐겁고 감동적으로 선거를 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마 또 그만큼 호응이 충분히 있고 저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 진흙탕 같은 총선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맑게 네. 밝게 자신 있게 만들어갈.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부대표 아주 신났어. 아주 인천 얘기 나오니까 더 신났어. 내가 보니까. 예. 응답하라 0413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